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하의 장편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읽은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꽤 오래된 소설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이 책이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편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도 말은 꺼낼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든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살을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김영하 작가님도 이 책을 내고 동네문학이라는 곳에서 신인상을 타면서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책을 내셨고, 김영하 작가님 약간 그 책을 쓰실 때 약간 도시적이면서도 이런 약간 그 우울한,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이 책에서 일단은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여기서 작가로 나오는 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 C, K, 그리고 유디트,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인, 그리고 이제 미미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전지적 약간 서술자로서 등장인물들의 자살을 도와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자살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삶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책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고객과의 일이 무사히 끝나면 나는 여행을 떠나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고객과 있었던 일을 소재로 글을 쓴다. 그럼 나는 완전의 신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 이 시대에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단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이다.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을 하는 길. 여기서 등장인물의 나는 신이 되고자 한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깊은 곳에서 욕망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렇게 유디트나 미미의 자살을 도와주고요. 여기서 일단 시작은 C와 K, 그리고 유디트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유디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기에서 유디트는 이제 세연이라는 그런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유디트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디트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유디트는 클림트에 이제 유디트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여성은 관능과 죽음을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디트를 이제 죽음 그리고 관능,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서 유디트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이제 유디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유디트의 교과서를 찢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도 너는 왜 교과서가 없냐라고 이제 선생님이 물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책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후 이제 유디트는 가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되고, 업소에서 K라는 남자, 아까 말씀드린 K라는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끊고 가야 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저도 뭐 상담을 가끔 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은 별거 없어요. 진짜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가출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도 선생님께서 조금만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을 해줬더라면 유디트라는 인물이 조금 더 밝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이제 학생분이시라면은 뭐 학교 내에서 왕따 문제, 괴롭힘, 그리고 부모의 불화, 항상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고 선생님이 어디 요즘 힘든 거 있느냐라고 한마디만 건네주었더라면은 유디트의 삶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취업 문제,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비 문제 때문에 힘든 삶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 내 상사와의 문제, 따돌림 등으로 힘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긴 해요. 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 책에서 그러한 약간 사회적 부조리들을 조금 담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K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유디트는 같이 나가게 돼요. 그리고 K와 관계를 갖는데, 어느 날 이제 K가 유디트를 집에 남겨두고 일을 하러 나가요. 뭐 K는 이제 택시 운전사인데 총알 택시 운전사였나봐요. 여튼 일을 가게 됐고,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유디트를
형인 C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유디트는 이제 K인 형인 C와도 관계를 맺게 돼요. 여기서 유디트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돼요. 유디트는 항상 추파춥스를 이제 빨고 있는데, 이 추파춥스가 이제 다 먹기 전까지 C가 넘어오면 C와 같이 살고, 아니라면은 이제 K와 같이 살겠다고, 그리고 그거 모두 다 게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유디트는 어렸을 때였을지도 모르고 힘든 상황 때문일지도 모르고 이 힘든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유디트는 항상 섹스마저 몸이 건조한 것으로 나오고, 중간중간에 북극점에 가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추파춥스를 항상 빨고 있어요. 여기서 북극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극점에, 이제 북극의 북극점은 도달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 북극점에 도달하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북극은 얼음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점은 항상 부정확하고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의 흔들리는 목표라든지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런 우리들을 유디트의 빗대서 흔들리는 상황, 그런 것들을 그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파춥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섹스 도중에 또 추파춥스를 빨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구강기라고 해서 어렸을 적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이제 그때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같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게 뭐 이야기를 책 속에서도 하고 있는데, 유디티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무엇인가 불안하고 갈망하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추파춥스를 빨음으로 해서 이제 채우려고 하고, 하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적지에 가보지 못하고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말고요. 여기서 C와 K가 있는데요. C와 K는 두 명 다 유디트의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K는 이 유디트를 먼저 만났지만 C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K는 패배자, 그리고 빼앗기는 사람, 항상 형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형인 C는 항상 K에게 이기고, 게임을 해도 항상 이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K보다 뛰어나고, 여기서 K는 항상 빼앗기기만 하고, 게임을 해도 항상 지고, 그러면서 이제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형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C라는 형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 K가 어렸을 적 그 형이 아끼는 나비 표본이 있는데, 그 나비를 박제해 놓은 표본이 있는데,
이 K는 형이 학교 간 사이에 형의 보물인 나비 표본을 몰래 태우면서 쾌감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형에 대한 열등감을 이제 소심한 반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태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C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K보다 집에 불이 났는데 K보다 타버린 나비표보 때문에 울음을 터뜨려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K는 현재에서도 C에게 유디티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C는 유디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저 방관자 역할을 하게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디트가 죽게 되고, 이제 나는 유디트의 이제 그 작업을 완료하고 이제 유럽으로 떠나게 돼요. 그 유디트의 죽음을 안내한 후 클림트의 그림을 보러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유디트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된 동남아시아 여자가 있어요. 뭐 그녀 또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녀는 처음엔 백화점에서 일했지만 나중에는 술집에서 매니킹으로 일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생수술을 마시면 이제 구토를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남자와 생활하면서 도망을 나오고 어떠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건데요.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그 나와 헤어지면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여성도 나와 헤어지고 이제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인 미미. 이제 미미는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예요. 이제 그리고 비디오 아티스트인 C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여기서 사실 한 번도 기록물을, 자신의 예술을 기록물로 남긴 적이 없는 여자예요. 하지만 이제 미미는 나와 만나게 되고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는 미미에게 자신이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을 해보라고 권유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C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C는 나비박쥐처럼 비디오 촬영하는 그런 것에 쾌감을 느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의 프레임에 가두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여기서 C와 작업을 하고 이제 작업을 완수한 후에 결국 욕실에서 욕조를 분홍색 물로 물들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미미는 작업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진 작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일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다른 누구에게 구원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미가 죽고 나는 떠나면서 나는 이만 가볼게요.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사실 이 책에서 보시면은, 잘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글씨가 보이시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왜 멀리 떠나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 인생이란, 이런 책이 앞 표지에 나와 있어요. 뭐 어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책 읽으면서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살을 안내하고 조력자인 나, 그리고 유디트의 죽음을 방조하는 C,
패배자 또는 파괴자 K. 구원자를 찾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미미.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영하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이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무의식을 자극했고 생각을 해보게끔 해줬던 거죠. 그리고 현대 삭막한 세상에서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삶은 야전보다 풍족했지만 지속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는 시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우리. 그리고 현대 시대에서 자살을 권유하는 사회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미미는 멋지게 떠났다. 유디트는 편안하게 갔다.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그녀들이 그립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글도 완성되었고 이제 이 글은 그들의 무덤 위에 놓일 아름다운 조화가 될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 모두 일생에 한 번쯤은 유디트와 미미처럼 마로니에 공원이나 한적한 길모퉁이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아무 예고 없이 다가가 물어볼 것이다. 멀리 왔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고, 또는 휴식을 원하지 않느냐고. 그때 내 손을 잡고 따라오라. 그럴 자신이 없는 자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리리다. 고통스럽고 무료하더라도 그대들 갈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많은 의뢰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쉬고 싶어진다. 내 거실 가득히 피어있는 조화 무더기들처럼 내 인생은 언제나 변함없고 한없이 무료하다. 이제 이 소설을 붙이고 나면 나도 이 바빌로니아를 떠날 것이다. 비엔나 여행에서처럼 그곳에서도 미미나 유디트 같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멀리 떠나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